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통계학 가르치는 김중백입니다. 오늘은 챕터 6을 계속 진도를 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챕터 6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챕터 4랑 챕터 5와 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어떤 질적 연구 방법이나 이론적 연구 방법처럼 의미를 찾아 나가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 문제를 세팅한 다음에 이 연구 문제가 지지되냐 지지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이고 그거의 근간이 바로 이 통계적 연구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의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했을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양적 연구 방법은 결국은 이 연가설과 대립가설이라는 이거를 가지고 연가설과 대립가설이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과연 우리의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이 대립가설을 지지하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핵심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연가설은 지지한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챕터 6에서는 챕터 7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오지만 챕터 6에서 나오는 연가설은 우리가 설정한 패러미터가 어떤 값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가설에서 설정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이걸 풀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지만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봤을 때 흑인의 어떤 political ideology, 정치적인 어떤 지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 평균은 4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연가설을 제시한 이 모수는 4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모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모수가 4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틀렸다는 것은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모수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의 통계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저 모수가 그럼직한 모수인지 그럼직하지 않은 모수인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저 모수가 그럼직하다라는 모수는 그럼직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검증이 불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수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여러분 5장에서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을 공부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떻게 했었죠? 예를 들어서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95% 신뢰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점 이렇게 두 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확실하게 아니라 우리가 95%의 신뢰도로 알 수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모수가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신뢰도, 즉 95%면 95% 확률이다. 거기까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모수가 그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 검증에서도 모수가 얼마다라는 표현, 예를 들어서 모수가 A다, 모수가 A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수가 A다라는 것은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어요. 오직 모수가 A다라는 가설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살짝만 복습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뮤는 4다, 모수는 4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은 4.08인데 4.08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339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했죠? 1.339를 뭘로 나눴다? 루트 369로 나눈 값은 0.070이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4가 참이라고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이게 4인 거죠. 4.089가 과연 몇 스탠다드 에러만큼 떨어져 있냐는 거죠. 그 얘기는 4.089 빼기 4를 얼마로 나눠요? 0.07로 나누는 거죠. 요 값이 얼마가 됐다? 1.28이에요. 즉, 요 사이에 1.28 스탠다드 에러만큼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곧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죠. 다만 비율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G스코어를 쓰면 되지만 표본 같은 경우는 T스코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SK텔레콤 쓰는 T스토어라고 그랬는데 T스코어인 경우에는 T테이블을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다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여기에서 벌써 샘플의 개수가 369개이기 때문에 T테이블을 보면은 샘플의 개수가 120보다 넘어가면은 뭐에 수렴한다? 네, G테이블에 수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8을 죄송합니다. 1.28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 보면은 1.28을 가지고 구해 보면은 약 이 값이 여기 빨간 거가 약 0.1 정도가 0.1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0.1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거를 2배를 곱해야 돼요. 왜 2배를 곱해야 되냐? 우리가 연가설은 예를 들어서 이게 4인데 대립가설에서는 그냥 4가 아니다라고만 본 거죠. 4가 아니다라고만 본 것은 우리가 모수에 비해서 우리의 통계치가 어느 쪽에 있을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고 이걸 검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있을지는 검증하지 않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의 경우를 모두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비록 이쪽에 나와 있지만 이쪽에 있는 경우도 동시에 고려해 줘서 이게 0.1이면은 이걸 2배 곱해서 0.2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we need to multiply 2 times because this is two-sided test. 이거는 two-sided test. 아이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 이제 잊어버렸네요. 영어로는 two-sided test인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순간적으로 영어만 기억이 나고 우리나라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p-value를 찾아보는 거죠. p-value는 뭐예요? 통계치보다 같거나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인 거죠. 요것이 0.2인 거예요. 0.2인 건데 그러면은 이 4.089가 4에 비해서 충분히 떨어져 있다라고 해야만 즉 4를 기준으로 그린 예를 들어서 95% 신뢰도일 때 95% 레벨보다는 밖에 있어야만 이거가 충분히 떨어져 있고 이 4.089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보아야지만 이것이 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4.089가 4를 기준으로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보다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이 20%나 되기 때문이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4가 맞다고 가정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안에 충분히 95% 안에 얘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하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가설을 기각을 하지 못해요. 연가설을 채택한다고는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연가설의 표현은 이렇게 돼 있죠. 뮤 이퀄 4. 우리가 뮤 이퀄 4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뮤 이퀄 4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말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가설은 기각할 수 없고 대립가설은 기각한다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똑같이 보면은요.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In other words, confidence interval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요. 그냥 confidence interval을 구해보면은 자 어떻게 구했죠? 자 y 플러스 마이너스 t.025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있으면은 4.089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007이었을걸요 아마? 007이었을 거예요. 요 결과가 뭐냐면 3.9에서 4.3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3.9와 4.3 사이에 모수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 95%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연가설에서 설정한 모수가 얼마예요? 4. 그 4가 이 안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4가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4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4가 아니라 말을 못하겠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대립가설, 기각, 연가설, 채택.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채택의 의미는 do not reject라는 의미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쓰죠? 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이제 맨 끝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신뢰 구간, 두 번째 테스트 스태티스틱스, 세 번째 p-value인 거죠. 순서대로 우리가 배웠죠. 제일 먼저 이거부터 배우고요. 두 번째는 이걸 배우고 세 번째는 이걸 배우죠. 기본적으로 저 세 가지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씩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조금씩은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저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죠. 처음에 볼까요? 만약에 confidence interval부터 볼까요? confidence interval은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point estimate plus minus margin of error. 오차 범위죠. 이 오차 범위는 t-스코어 혹은 g-스코어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죠. 이 confidence interval은 뭐예요? 뮤나 파이가 위치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구간인 거죠. 그럼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는 뭘까요? t-스코어 같은 경우는 how far y bar is distant from mu. 즉 연가설에서 제시된 뮤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뮤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이 y바가 뮤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근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무슨 단위로 한다고요? 스탠다드 에러로 단위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p-value는 사실은 저 t-statistic랑 똑같은데 y bar is equal or greater than ha alternative hypothesis value. 즉 쉽게 표현해서 y bar를 찾았을 때 y bar보다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p-value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거죠. 첫 번째 confidence interval은 y바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는 이제 y바를 기준으로 해서 뮤가 있을 만한
구간을 구해내는 거고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y바가 만약에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으면은 뮤가 이 안에 들어갈 거고 y바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은 뮤가 이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의미죠. 다만 이 정도는 뭘로 계산해요? 신뢰도로. 즉 T레벨을 어떻게 정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 이 두 가지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은 스탠다드 에러 단위만큼 떨어져 있는데 스탠다드 에러만큼 떨어져 있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스탠다드 이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똑같은 의미죠. 왜요? 컨피던스 인터벌에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컨피던스 인터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 통계치를 활용해서 뮤가 있을 만한 확률의 범위를 어떤 특정한 확률로서 있을 만한 범위를 구해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피던스 인터벌은 어떤 개념은 없다. 뮤가 얼마가 돼야 되고 뮤가 맞다 틀리다. 알려지지 않은 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뮤가 있을 만한 범위를 구하는 거지만 뮤가 어떤 값이 되어야 된다라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T스코어는 뭐냐면은 뮤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같지만 한 가지 큰 차이는 T스코어는 뮤를 기준으로 해서 y바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컨피던스 인터벌은 뮤 자체를 처음에 가정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손으로 가지고 있는 표본 통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죄송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말을 지금 얘기하다가 헷갈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 실수예요. 자, 컨피던스 인터벌은 뮤가 특정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내지는 얼마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안 하고 들어간 거고요. 이 테스트 스태틱스는 이것이 맞다고 가정하고 떨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는 같지만 기준이 어디냐, 내지는 중점이 어디냐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P-밸류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를 그저 표시한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세 가지는 같은 결과를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은 만약에 이 P-밸류가 만약에 0.05보다 작으면은요. 95% 신뢰 구간을 통했을 때 만약에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뮤가 참이라고 그린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95% 안에 y바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지 않다? 안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95%가 만약에 n이 충분하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는 뭐보다 커야 된다? n이 120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조성모 학생 n이 만약에 120보다 충분히 크다고 가정했을 때 p-밸류가 만약에 0.05보다 작으면은 t-스태티스틱스는 뭐보다 커야 돼요? 1.96보다 커야 되는 거죠. 반대로 p가 0.05보다 커요. 이 얘기는 n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할 때 120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얼마? 그때의 t값은 1.96보다 클까 작을까? 작죠. 그러면 또 나아가서 만약에 p가 0.05보다 작아요. p가 0.05보다 작으면은 컨피던스 인터벌 안에 뮤가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모르죠. 그건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컨피던스 인터벌 자체는 기본적으로 뮤를 처음부터 가정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뮤가 가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뮤, 우리가 알고 있는 연가설에서 제시받은 이 뮤는 저 컨피던스 인터벌 안에 p가 0.05보다 크면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뭘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뭘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목적은 다 다르겠지만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인포머티브 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p-value가 넘버 1, confidence interval이 넘버 2, t-statistics가 넘버 3로 보고 있어요. 물론 나머지가 나쁘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p-value를 제일 많이 쓰고 p-value를 가장 우선하는 것이 가장 실수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p-value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y바에 보다 같거나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이죠. 같거나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p-value를 알고 나면은 이 p-value는 우리는 언제나 뭐랑 비교를 하나요? 우리가 p-value를 알고 나면은 뭐랑 비교해요? 신뢰 수준과 비교하죠. 즉 만약에 95%라면은 p-value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연가설, 대립가설 채택되기 위해서는 0.05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99% 신뢰 수준에는 이건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0.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신뢰 수준을 일단 정하고 나면은 p-value는 여러분 언제나 확정되게 돼 있어요. 아니 확정되게 된다. p-value는 언제나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돼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돼요. 이것이 p-value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즉 우리가 95% 신뢰 수준을 구하면은 p-value는 0.05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요. 99% 신뢰 수준을 선택하면 0.01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면 confidence interval은 뭐가 좋을까요? confidence interval은 뭐가 좋냐면은 기본적으로 confidence interval은 어떤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가설과 대립가설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confidence interval은. 그래서 뮤가 있을 만한, 파이가 있을 만한 구간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실제로 문제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즉 연구 문제를 에 대해서 답을 던지는 형태의 질문에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맞아요. 왜? 모수가 있을 만한 범위를 알려주는 것은 모수가 있을 만한 범위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죠. 하지만 동시에 이 confidence interval은 상대적으로 연가설과 대립가설의 형태로 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계점은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테스트 스태티스틱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되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테스트 스태티스틱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뮤부터 y바가 떨어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p-value가 0.05보다 작기 위해서는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95% 신뢰 수준일 때 뭐보다 커야 될까요? y바가 뮤보다 떨어진 정도가 일정 그룹보다는 커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샘플의 개수에 따라서 저것이 일정 그룹일 수도 있고 이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T테이블을 보면은 T테이블에서 샘플의 개수가 120개를 넘을 정도가 되면은 G테이블에 수렴되지만 120개가 넘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G테이블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T테이블에서 만약에 n이 20이에요. 만약에 n이 20이에요. n이 20이면은 만약에 95%를 그려요. 뮤가 참이라고 했을 때 95%를 그리죠. 95% 그렸어요. 그래서 이 값이
0.025보다 만약에 이 값이 0.525였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n이 20이에요. 그럼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 값이 1.96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조재혁 학생? 이게 t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을 봤을 때 이것이 만약에 0.25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이 1.96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왜 클까요? 왜 클까요? 왜냐하면은 t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n이 120이고 n이 30인 거예요. 그러면은 n이 120일 때 만약에 이게 요게 0.025라면은요. 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값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은 요거는 얼마보다 클까요? 0.025보다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쯤 가서 그리면은 요게 0.025가 되는 거고 요 값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얘가 만약에 1.96이라면 요거는 뭐 2.05, 뭐 2.08, 뭐 등등등등이 되겠죠. 이 값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t 값을 봤을 때 95% 수준에서 1.96보다 크면은 통계적으로 대립가설이 채택될 거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요 다음 내용인데요. 네. 제가 아까 잊어버렸던 거가 여기 나왔어요. 네.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양측 검정이에요. 즉 양측 검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측 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다 투사이드 테스트예요. 양측 검정이에요. 양측 검정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연가설을 제시했을 때, 자, 연가설을 이런 식으로 제시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립가설을 이 연가설에서 제시된 모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게 양측 검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죠. 왜 이게 맞는 말이냐?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표본 평균 혹은 표본 비율을 unbiased estimator라고 부를까요? 왜 우리가? 진익성 학생, 우리가 그때 unbiased estimator에 대한 정의를 같은 걸 공부했었을 때 unbiased estimator로서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모수를 중심으로 해서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은 양쪽에 모두 위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성격이었어요. 양쪽에 위치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수를 기준으로 해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바이어스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크기만 하고 한쪽으로 작기만 하다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성질인데 이 원사이디드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표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혹은 표본을 통해서 검증하려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이 알려지지 않은 뮤가 A보다 크다 혹은 뮤가 A보다 작다는 식으로 한쪽으로 방향을 이미 설정해 놓은 게 원사이디드 테스트예요. 원사이디드 테스트. 즉 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고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A보다는 크다. 내지는 실제로 A보다는 작다라고 처음부터 설정하는 것이 원사이디드 테스트예요.
So we already assume H1 statistic is greater or smaller than H0 parameter.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만약에 H1이 서포트가 되기 위해서는 H1이 서포트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뮤가 어떤 A 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자, 원래는 연가설에서 이런 식으로 뮤가 A라고 가정했는데 연가설은 원사이디드 테스트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틀렸고 실제로는 A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그린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안에 뭐가 들어간다? Y바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죠. 그럼 what i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one-sided, two-sided? 기본적으로 제일 큰 차이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연가설은 똑같아요. 연가설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값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대립가설이 다르죠. two-sided 테스트에서는 A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one-sided 테스트는 혹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부호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도 조심하셔야 할 건 뭐냐면은 절대로 여기에 이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 된다? 우리는 모수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모수가 무엇과 같다라는 건 검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수를 알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사이드 테스트에서는 일단은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를 구한 다음에 테스트 스태티스틱스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큰 값이 발견된 확률을 어떻게 2를 곱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2를 곱하지 않아요. 2를 곱하지 않고 한쪽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였을 때 뮤가 A보다 크다고 했을 때 뮤가 A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A가 여기 있는데 이게 뮤죠. 실제로 우리가 Y바가 여기 있다고 이미 가정을 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Y바가 여기 있다고 가정한 게 아니라 Y바는 알려지지 않은, 즉 우리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뮤 이퀄 A 보다 이미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미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오른쪽에 있는 값, 이 p-밸류를 2번 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 곱할 필요가. 저것만 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n이 충분하게 커요. n이 충분하게 크고 120보다 커요. 95% 신뢰 구간이에요. 95% 신뢰 구간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p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95% 신뢰 구간일 때는 0.5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양쪽을 곱하기 했을 때는 이쪽이랑 이쪽을 합해서 0.05가 돼야 되는 거죠. 합쳐서 0.05가 돼야 되니까 오른쪽은 0.025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원사이드 테스트에서는 한쪽만 보니까 저게 0.05가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 95%일 때는 이게 1.96이었는데 얼마? 원사이드 테스트, 투사이디드의 95%일 때는 1.96이었는데 원사이디드의 95%일 경우에는 이게 1.645로 바뀌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투사이디드 테스트에서는 n이 충분하게 컸을 때 t 값이 즉 알려지지 않은 뮤로부터 그러니까 연가설에서 제시된 뮤로부터 표본 통계치가 1.96 스탠다드 에러만큼 떨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떨어져 있구나라고 표현하는데 원사이디드 테스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1.645 t 스태티스틱만큼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이거 충분히 떨어져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원사이디드 테스트는 프로스 앤 콘스가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 뭘까요? Easier to support HA, 즉
대립가설을 채택하기가 좋죠. 왜? t값이 더 작게 돼도 되니까요. 양측 검정 two-sided 테스트에서는 1.96이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5%의 경우에는 저건 1.645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값이 1.8이에요. n이 충분히 커요. 그러면은 two-sided 테스트에서는 기각이죠. 대립가설 기각이죠. 다르게 표현해서는 연가설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단측 검정에서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We do not know whether the direction of the HA is really true. 우리가 모수를 가정한 것이지 모수가 저것이 꼭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블랙 아이디알러지 같은 경우도 모수가 4라고 우리가 그냥 지정한 것이지 모수가 4보다 반드시 클지 모수가 4보다 실제 모수가 클지 안 클지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정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가정으로 했었던 연가설 값에 비해서 크다 작다라는 방향을 일방향성을 이미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단측 검정은 실제 검증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맞죠. 하지만 논리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단측 검정은 표본 통계치가 이미 연가설의 모수보다 크거나 작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표본 평균이나 비율을 unbiased estimate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값이 모수를 중심으로 좌우로 크거나 작게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단측 검정은 표본 통계치가 연가설에서 제시한 모수의 한쪽에만 있을 경우를 검증하기 때문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단측 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한 연가설에 대한, 즉 연가설에서 제시된 값에 대한 확실한 가정과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있어야만 저거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평균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얘기인데 지난번에 다 이미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With large n, say n is greater than 30, assumption of normal population distribution not important.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n이 30보다 크면은 저거 오해하지 마세요. population distribution이 노말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CLT 때 배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 small and two-sided test is robust. 이 robust란 말은 왜냐하면은 만약에 30보다 샘플의 크기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t-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이거를 이미 먼저 감안한 확률 분포를 보여주는 거죠. 즉 만약에 G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t-테스트 같은 경우는 t-디스트리뷰션은 만약에 n이 30쯤 된 작은 값이 되면은 이렇게 돼서 똑같은 95%의 값이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이걸 충분히 먼저 사전에 감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or a given observed sampl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larger the sample size and the larger the test statistic is. 왜 그럴까요? 최규빈 학생 왜 그럴까요? 만약에 샘플의 크기가 크면은 t-statistics가 커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스탠다드 에러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루트 n으로 나눈 거죠. 근데 이게 커지면은
이게 작아지죠.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지면은 T 스태티스틱스는 예를 들어서 이게 커지겠죠. 맨 마지막 거 한번 보면은 네, 마지막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with large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is not as same as practical significance. 자, 이게 조금 아까 위에서 한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요거랑 뭐랑 이어지냐면은 요거랑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언제 대립가설이 채택될까요? 대립가설은 언제 채택되는 개념이에요? 대립가설은 연가설에도 제시된 값에 비해서 표본 통계치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충분히 떨어지게 될까요? 요거랑 관련되는 거군요. 죄송해요. 요거네요. 충분히 떨어져 있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에러가 충분히 작으면 떨어져 있겠죠. 그렇죠? 스탠다드 에러가 충분히 작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n의 숫자를 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께 들리기에는 복잡하게 들리겠죠. 이거예요. 자, 즉 이제 h0 value 연관설에서 제시한 값은 이거는 우리가 가상의 값이에요. 그냥 제시된 값이에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를 몰라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뭘 알고 있다. 랜덤 샘플링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y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믿을만 하겠어요? 이게 믿을만 하겠어요? 당연히 이게 믿을만 하죠. 랜덤 샘플링은 제대로 됐다고 가정했을 때. 다만 저것의 숫자가 n의 숫자가 별로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가 확신은 좀 덜 있는 거죠. 근데 n의 숫자가 만약에 크면은 확신이 조금 더 생기긴 하겠죠. 이해가세요? 근데 요거와 요거의 사이가 만약에 충분히 벌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되기 위해서는 t 점수가 커야 되고요. t 점수가 크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야 되고요. 스탠다드 에러가 작기 위해서는 n은 커야 돼요. 그럼 결국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n이 충분히 크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표본의 통계치는 뭐에 가까워지겠어요? 레알 모수에 가까워지는 거죠. 얘는 가상의 모수고요. 얘가 점점 커지면은 얘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은 저 y바의 값은 뭐에 가까워지겠어요? 당연히 레알 모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뭐다? 통계적 시그니피컨스는 커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모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크다는 의미가 곧 이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이 숫자가 진짜로 연가설을 기각해야만 하는 어떤 큰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곧 뭐와는 같은 말은 아니다. practical significance, 실용적인, 실천적인 유의성과 같은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자, 블랙 아이디얼러지가 4.0이었어요. 이게 연가설에서 제시했었죠. 근데 우리가 4.089예요. 실제로 낸 통계가. 근데 다만 아까는 n이 369였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n이 36,900이라고 해보세요. 즉 아까 0.09인가가 아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었을 텐데 아니다. 아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얼마였지? 아마 얼마 안 컸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스탠다드 에러가 이 정도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아까 뭐 1인가 됐던 것 같아요. 1인가 얼마인가. 근데 이게 밑에가 36,900이 들어가면은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은
스탠다드 에러는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즉 영가설이 4란 것은 틀렸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영가설이 4란게 틀렸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미냐? 과연 이 4와 4.089가 충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미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 실제로 7점 척도에서 4와 4.089 다르게 표현하면 4와 4.1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쉽게 표현해서 10명이 보고를 했는데 한쪽은 10명 모두 4를 얘기한 거고 나머지 한쪽은 9명은 4를 이야기하고 단 한 명만 5를 이야기한 거예요. 혹은 단 한 명만 그렇죠. 단 한 명만 5를 이야기한 거죠. 대략 따지자면은. 근데 이 두 가지가 정말로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란 거죠. 즉 통계적 유의성은 우리가 샘플의 개수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언제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실제적인 중요함이나 유의성을 가진다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율 같은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오직 비율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든가 하면 좀 다른 거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하이포테시스도 똑같아요. 파이 A 이퀄 파이 0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맞다고 추정하는 모비율을 제시하는 거죠. 투 사이디드 같은 경우는 같지 않다. 원 사이디드 같은 경우는 크다 혹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평균일 때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G스코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n이 30보다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보다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t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n의 개수에 따라서 이 분포가 조금씩 변하지만 비율 같은 경우는 퀀터테이티브 베리어블로서 한 가지 즉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만 보기 때문에 비율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이론을 봤을 때 그냥 G 테이블을 30 이상 쓰면 상관이 없고요. 이게 첫 번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차이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두 번째 차이는 똑같죠. 즉 표본 비율에서 연가설 비율을 뺀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는 건 맞아요. 나눠주는 건 맞는데 이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때 요거 즉 모비율에서 즉 연가설에서 제시된 비율을 가지고 스탠다드 에러를 구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스탠다드 에러를 구했었죠. 근데 연가설을 검증할 때는 이것이 아니고 연가설에서 제시된 모비율을 사용한다. 이게 조금 다르다는 것. 요것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과 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제가 요 다음 페이지에서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 6.6. 과연 세금 올리는 거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해서 세금 올리는 거에 정말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세금이 올리자는 사람과 세금을 올리지 말자는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한 거죠. 즉 연가설에서 모비율은 0.5라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세금 올리자고 얘기한 사람들이 0.5이에요. 1200명을 가지고 보았을 때. 그런 1200명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실제로 이 0.52가 정말로 떨어져 있는지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 0.5가 맞다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그렸는데 과연 이 0.52가 이걸로 봤을 때 만약에 이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냐. 만약에 95% 신뢰도일 때는 얼만큼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냐면은 1.96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1.96일 때 예를 들어서 이 파란 거의 크기가 0.025고 두 개 곱하니까 0.05가 돼서 되는 거고요. 즉 p-밸류가 0.05보다 작기 위해서는 이 0.5랑 0.52 사이의 거리의 스탠다드 에러가 1.96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다드 에러 구했죠? 여기 보시다시피 0.5예요. 왜 여기서 0.5가 나왔습니까? 0.5 곱하기 0.5를 1200으로 나누면 0.014. 그러면은 0.52를 0.5로 나누고 빼고 그 다음에 0.144로 나누면은 1.39죠. 즉 0.5에서 0.52 사이에는 1.39 스탠다드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0.5가 연가설 밸류이고 0.5일 때 이거보다 큰 값이 발견될 확률, 같거나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이 0.08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0.16인 거예요. 즉, 요 사이는 1.39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분홍색의 크기는 0.4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0.42, 0.8이니까 0.16이 된 거죠. 그래서 H0 cannot be rejected and H0 죄송해요. 이거 틀렸어요. H1 혹은 HA예요. 연가설은 기각될 수 없고 대립가설은 기각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세금을 올리자고 얘기한 사람이 52%긴 하지만 이 52%가 정말로 50%가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에 비해서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오늘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주의 2차 시인데요. 이제 10주의 1차 시에서는 요 6장에서 마지막에 에러 부분을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연습 문제를 같이 풀면서 6장의 내용들을 다시 리뷰하면서 7장으로 넘어가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긴 시간 조금 어렵고 지루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머릿속에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 심플한 얘기들이고 결국은 우리가 했었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적용할지 그리고 연가설에서 제시된 값을 기준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건지 이 개념으로 복습을 하시면은 아마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 다음 시간에 에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연습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